9월 고용 데이터가 괜찮다면은 저는 어쩌면은 이번 FOMC에서도 테이퍼링 일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빠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또 경제 성장률, 물가, 그다음에 실업률을 조정하게 되거든요. 또 물가 상승률은 아마 이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이 사상 최고치 내고 있다는데 주가는 정체거든요. 그렇죠.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미국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50%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대외 부채, 뭐 경상수지 적자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하여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과거를 보면은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신용 등급 떨어뜨리면서 그때 한 달 사이에 우리 주가가 거의 20%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경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올해 경제는 많이 회복되는데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생산한 거를 자기들이 소비하는 거 아니라 수입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7월까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4,500억 달러 근접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치가 최근 3년 평균감보다 한 42%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외 불균형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내 쪽 측면 보면은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GDP 대비 123% 정도 1분기 기준으로요. 예, 그 다음에 대부채, 대순 자산이 마이너스 14조 3억 달러예요. 예, GDP 대비 63%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대부채가 많으면 그 나라 외환위기 갔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20센트, 40센트 비용으로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예, 그 돈 가지고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가끔 일부 언론에서 보면 미국 정부 부도, 국가 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미 의회가 미 정부 부채 한도를 28조 5천억 달러로 지금 설정해 놨어요. 근데 최근 보니까 28조 5천억 달러 약간 넘어버렸거든요. 만약 미 의회가 그거를 물론 승인해 주겠죠. 승인 안 해주면 결론적으로는 예, 부도 상태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신용평가기관 지금 행태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마이너스에 놨어요. 그거는 상황이 나빠지면은 미국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한 거. 최근에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아마 무디스가 머지않아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용평가들의 앞으로 행위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 일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고 가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그런 일이 현실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뭐 주식시장은 뭐 과거 2011년도처럼 뭐 20% 정도 흔들렸던 그런 이상의 어떤 파급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우선은 지금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미 국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올라버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올라버리고 미국 주가 급락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달러가 문제인데요. 사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달러가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2011년 8월 달에 오히려 달러 가치가 올라버렸거든요. 이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가치가 더 그렇죠. 올라버려가지고. 예. 아직도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미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도 달러 가치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달러 말씀하셨으니까 교수님은 좀 달러 약세를 예전에 이제 좀 말씀하셨었는데 좀 이렇게 그렇게 쉽게 약세로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죠. 장기적으로. 주요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근데 달러 가치가 뭐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게 뭐 올 연초에 90일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93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9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가치가 약간 오른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징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불안 징조를 볼 때 그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을 보거든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적이면은 호주 국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돈 빌려가지고 호주로 가면은 그만큼 이자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에 비해서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 예,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이 강세면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그런데 최근에 호주 달러가 약간 강세 보이다가요. 요 며칠 사이에 보니까 또 호주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금융시장 불안 조짐이 아닌가.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저는 달러 가치가 더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약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 IMF가 그 달러 가치라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거든요. 네, 작년에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25%인데 2026년까지 IMF가 전망해놨는데 22%로 축소라는 거거든요.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달러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는 9월, 10월 뭐 금융시장이 지금보다 더 불안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가치는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달러 가치 하락 장기적으로 저는 원화 가치 상승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올해 환율을 전망하면서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도 넘을 수 있다. 뭐 최근에 그 1,170원 안팎까지 올랐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1,200원 넘을 수도 있다. 뭐 3분기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은 뭐 그 가능성도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이 기축통화라는 게 참 오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위기가 생기면은 그래도 힘들고 이래도 예.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별탈 없이 잘 되기만을 비는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그 민간 그 8월 고용 그 예. 지표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거의 뭐 3분의 1 미투 예상치에 예. 그래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크게 그 시장이 흔들릴만도 한데 잠깐 흔들리다가 다시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에서 뭐 컨센서스 전망하는 집계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한 73만에서 75만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23만 5천만 명밖에 안 증가했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감소했는데요. 주로 그 서비스, 여행, 레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용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매달은 네. 이 고용 변동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3개월 이동 평균을 한번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이동 평균을 보면은 75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동 평균을 보면은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데이터가 뭐 10월 또 첫 번째 금요일 나오는데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소비 패턴을 보면 작년 5월 이후로 내구재 소비가 크게 증가했어요. 아,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전 막 제품 사 가전 제품 바꾸고 뭐 TV도 바꾸고 가구 바꾸고 PC도 바꾸고 저도 노트북 바꿨습니다. 가구도 바꾸고 이런 가전 제품이 많이 내구재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내구재 소비가 미국 전체 소비에서 한 12%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올 5월부터는 내구재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놨으니까 TV 한번 사놓으면은 그렇죠. 상당히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LG전자, 삼성전자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뭐 사상 최고치 내고 있다는데 주가는 정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뭐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있다니까 준내구재라는 게 뭐야? 옷 신발 같은 거인데요. 이런 소비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나가려니까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준내구재 소비가 13%고 미국은 서비스 소비가 65%나 돼요. 우리는 55%인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델타 변이 때문에 이것들이 주춤거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용 창출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코로나 진전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리드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에 많이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백신 많이 맞고 10월 말부터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던데요. 예. 미국도 앞으로 그리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저 여행주들이 예. 호텔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던데요. 예, 지난 예. 밤 사이에. 뭐 그런 기대를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소비가 증가할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 고용이 지금 소비는 코로나 이기 직전 수준보다 또 높아졌어요. 예, 근데 고용은 보니까 지금 코로나 직전보다 8월까지 보니까 약 530만 개 정도가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직업이. 고용이 왜 그렇게 부족하느냐 보니까 미국 산업 생산, 미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게 코로나 직전보다 지금 92% 수준이에요. 아직 회복이 안 됐네요. 예. 우리가 경제 지표만 보면 뭐 8% 성장, 7% 성장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뭐 화랑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비를 했는데 미국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수입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워낙 늘어나 버리고 그래서 생산이 부정하다 보니까 고용 증가 속도가 좀 부진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좀 코로나와 함께 살자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 아마 서비스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저는 내년 상반기 때는 530만 개 정도 그 일자리를 창출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는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 논란되고 있는 거는 그 뭐 내구재 소비가 좀 줄었다 뭐 이 말씀하시는데 그 미국 경제가 지금은 참 좋지만 피크아웃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결국 한국 경제에도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이래서 이제 또 주가가 조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예. 아마 미국 경제 성장률로 보면 2분기가 정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요? 예.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내렸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어제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많이 내렸더라고요. 올해 뭐 7.5% 원래 예상했는데 한 6.8% 정도로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 예, 올 연간 경제 성장률이요. 예, 그렇게 내리는 거는 아마 소비 측면에서 뭐 코로나 영향도 강조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작년 가계저축률이 14.7%였어요, 연평균. 7% 가급 평균이었거든요. 작년에 가계저축률이 높았었는데 그걸 써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1,400달러, 올 그 3월 달에 미국 정부가 가계한테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낮추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미국 경제보다도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선행합니다. 예. 우리 후행이 아니라 오히려. 예. 그래서 OECD가 각 국가별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전체 선행지수 한 4 내지 5개월 선행하고요. 미국 선행지수에도 한 4개월 정도 선행해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6월에 정점을 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7월에 감소했거든요. 조만간 OECD가 8월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8월 OECD 선행지수 한국이 저는 감소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OECD 한국 선행지수에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차 10년하고 1년 금리차가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그 장단기 금리차 5월에 정점을 쳤어요. 그래서 3개월째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먼저 정점을 치고 뭐 미국 다른 나라 선행지수도 조만간 정점을 치고 모든 경제 지표가 이제 둔화될 조짐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또 증시 그 참여자들의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이 좀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사실 미국 주가가 더 상승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11월 정도 오지 않을까 이건데 어쩌면 내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어. 이런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당장 이번 FOMC가 중요하죠. 이달 우리 뭐 추석 연휴 때 22일 FOMC가 열리거든요. 물론 그 23일 날 새벽 3시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23일부터는 일하는데요. 그래서 23일 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저는 FOMC가 있는 날은 뭐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보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지켜보는데요. 이번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또 경제 성장률, 물가 그다음에 실업률을 조정하게 되거든요. 또 물가 상승률은 아마 이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뭐 18명의 위원들이 적정금리가 몇 퍼센트, 올해 몇 퍼센트, 내년 뭐 장기적으로 적정금리 몇 퍼센트다 이렇게 점을 찍는데 이 점이 이번에는 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보다는. 그래서 당초에는 8월 고용이 좋았으면은 9월 FOMC에서 뭐 테이퍼링 일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었는데요. 8월 고용이 나쁘니까 이게 9월에는 못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3개월 이동 평균 고용을 보면은 75만 명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물론 이분들이 이제 9월 데이터를 아마 거의 가지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데이터 현재까지. 예, 10월 데이터를 10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만은 9월 고용 데이터가 괜찮다면은 저는 어쩌면은 이번 FOMC에서도 테이퍼링 일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빠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다 해도 결국 이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한 11월 정도 실행하는 이 정도가 되겠죠. 예, 일정을 이제 뭐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얼마씩 줄이느냐. 액수라든가 예, 이런 게 예. 이제 중요하겠네요. 한 번에 많이는 하지 않고요. 단계 그걸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매달 얼마씩 줄이겠다. 뭐 금액도 그렇게 처음에는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다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죠. 2013년 그 텐트럼처럼 뭔가 막 일시적으로 발작이 있거나 이러진 않겠죠. 증시가. 저는 발작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면은 좀 발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에 있거든요. 어제 그 제레미 프랑켈이라고 뭐 우리 기획정부 KDI에서 무슨 세미나를 했는데요. 예, 그분이 everything bubble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버블이라는 겁니다. 지금 채권 금리도 적정 수준에 맞죠. 채권 낮죠. 채권 가격 버블, 주식 가격 거품, 부동산 가격 거품, 모든 게 버블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뭐 미국의 국채 수익률 뭐 1.3% 안팎인데요. 올해 명목 성장률이 뭐 9%, 10% 정도 되거든요. 금리 너무 낮습니다. 채권가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뭐 버핏 지수나 그다음에 미국 가계 주식 보유량 뭐 이런 것 보면은 상당히 거품 영역에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그 7월 미국의 20대 소지 그 주택 가격이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9%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아니라면은 뭐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뭐 기대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 저는 모든 자산 가격에 제레미 프랑켈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화량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상당한 정도 충격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 물론 이제 많이 괜찮아졌다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 미국조차도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심각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확진자 수 막 늘어나고 막. 한국도 그렇고요. 근데 그 위드 코로나라는 게 상황이 좋아졌을 때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막 늘어나도 수치는 늘어나도 그냥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 그 어떤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뭐 감기처럼 뭐 그렇게 지내자. 예. 미국에서 어제까지 보니까 뭐 4천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고 64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예. 그 64만 명 의미가 뭐냐면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뭐 민간인 군인 합쳐가지고 42만 명 죽었다는데 그것보다 훨씬 뭐 64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이 죽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아마 저 서비스 소비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극격이 죽은 경제가 안 되리라고 보는데, 예, 그래도 모든 경제 지표로 보면은 이 성장률이 이거 둔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예. 그러면
그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 때문에 예. 테이퍼링에 대한 것들이 연기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을 보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을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6, 7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는 올랐거든요. 그런데 연준 의장은 이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고요. 뭐 전 세계가 주요 선진국의 제조 물가 거의 오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트림드 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또 그래프로 그려놨던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물가가 오른 것은 일부 품목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고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오른 것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은 미국 물가가 2% 초반대에서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또 8월 물가가 발표되고 9월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따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많은 정보를 잘 예측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앞으로도 물가가 5% 초반 연말까지도 4% 후반이거든요. 연준 의장이 예상한 만큼 물가가 그렇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생각보다 더 빠르게 테이퍼링을 연준 의장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또 일부 위원들은 계속 특히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사람들은 계속 물가 우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면은 저는 뭐 파월 연준 의장 뭐 생각과는 달리 조금 더 빨리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한 텐트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예. 이게 그 할 때 그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상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테이퍼링 이걸 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투표를 하는 건가요? 연준 위원들이 과반수 넘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연준 의장 파월 의장도 한 표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발표문과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그 발표문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전원 찬성했다. 누구는 반대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명 지금 한 분이 그만두셔도 6명입니다만은 지난번에 한 분이 금리를 인상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 거 아닙니까? 미국도 이렇게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네. 추석 연휴에 편안하게 쉬려고 그랬더니 또 그것도 네, 23일이요. 네. 23일 그 연준 그 FOMC 회의 결과를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그 한도가 어떻게 줄어들지. 네, 알겠습니다.